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요거 그 레이저 포인트 어디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OD 고수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서 클라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SF 소설을 쓴 또 영화인가요? 그 소설을 쓴 잠시만요. 네, 아서 클라크라고 SF 소설을 쓴 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하기 어렵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뭐 SF 소설이라든가 판타지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별빛으로 만든 검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희소한 소재로 만든 갑옷 같은 것들. 그러한 갑옷 같은 것들이라든가 희소한 검들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하찮아 보일 정도로 엄청난 과학 기술이 지금 우리 주변에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도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물론 잘 소개를 해주셨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과학기술 중에서도 반도체를 좋아합니다. 제가 반도체를 전공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과학은 10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뭐 이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 같은 경우는 이 한 개의 성공을 99개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조금 과학기술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많은 대중들한테 소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 시간 기준으로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어요. 영상 500개 정도 올렸고 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과학은 이렇게까지 막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언수회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 탐구하고 이렇게 약간 살짝 뒷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최근 한 2, 3년 동안 이 과학 기술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많이 봐주시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좌측에 있는 저기 여성 두 분이 손잡고 있는 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걸 만들어서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관심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제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영상을 만들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막 조회수가 20만, 50만, 60만씩 찍히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볼 수 있듯이 이제 삼성전자, 테슬라, 더 나아가 뭐 챗GPT 밑에서 보시면 중간에서 옛날에는 반도체가 지금처럼 막 정치, 경제, 사회와 얽혀있진 않았는데 요즘은 뭐 바이든 대통령님도 오시고 뭐 윤석열 대통령님도 오셔가지고 반도체 팹을 이제 점검하시고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과학 기술이 우리 모든 삶에 연결된 곳들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단언컨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과학 기술이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모든 과학 기술의 가장 뿌리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사적인 신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지루하게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지루한 챗GPT, 빙, 바드 이런 것들 여기에서 시작돼가지고 특히 많은 분들이 또 벤처 캐피털이라던가 투자자분들이라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 생성형 AI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사담을 곁들이면 제가 약간 양심 고백을 하면 요거 강연도 있지만 요 이후에도 강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은 다 영어로 적어달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영어로 적을 수는 있지만 귀찮잖아요 되게 사실 뭐 귀찮다고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챗GPT한테 다 넣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니까
와, 정말 잘 적어주더라고요. 영어를 30년 가까이 공부했지만 아직 말은 못하는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적어주는 걸 보고 야,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신시대가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제가 올해 6월에 그 삼성전자 DS 사업부랑 실리콘밸리를 갔었어요. 그때 일정이 한 열흘 정도 됐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미국에 출장 가고 하면 출장 컨퍼런스 한번 촬영하고 또 거기서 발표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남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어디가 좀 유명한 데 가서 밥도 먹고 또 관광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는데 사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쪽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빙한테 열흘 일정 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짜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열흘 일정 짜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제 제 나이에 맞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좀 더 입력을 해주니까 그거에 맞게 예쁘게 싹 짜주는데 이걸 본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리면요. 맨 좌측에서 미안하지만 초격차 기술은 이제 의미 없습니다. 인공지능이라던가 우주여행 불가능합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댓글도 하나 있는데요. 설레발 방송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또 설레발 급발진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여전히 많이 달리고 있고 제 가슴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데 요걸 보면서 제가 딱 15년 전에 하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였냐? 15년 전에 한 네티즌이 스마트폰을 예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카메라 화질 2천만 화소 이상. 요거 2천만 화소 넘습니다. 내장 메모리 700GB 이상. 이것도 2TB가 넘어요. MP3 당연히 들어가 있죠. PMP 기능 당연히 지금 스마트폰에 다 있죠. 전자사전 기능, 무선 인터넷 기능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예측했던 한 네티즌한테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제가 욕은 지웠어요. 맨 위에 좀 그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왜 노트북에다가 핸드폰을 박아 쓰지? 두 번째, 액정 4인치면 그거부터가 핸드폰이라고 부를 수 없어. 세 번째, 영화나 만화 그만 보기를. 저는 장담하건대 지금 AI를 보고 계신 분들, 또 지금 반도체 발전을 보고 회의적이신 분들은 요거를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얘기만 해드리면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에피소드를 2개를 더 준비를 했어요. 1983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삼성전자 초대회장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 것이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거는 제가 그대로 본 기사들의 헤드라인입니다. 후진국이 무슨 반도체를 해. 이병철이는 과대망상증 환자야. 그리고 일본은 삼성이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칼럼까지 낼 정도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말했죠. 누가 뭐래도 할 것이라고. 1983년 오크라 호텔에서. 지금 삼성은 어떻게 됐나요? 물론 올해 3분기 영업적자 2조 7,500억 원을 내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고작 30년 전, 40년 전이네요. 고작 40년 전 무시받던 나라가 3위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거두었죠. 지금 10위권 내에 우리를 무시했던 일본 기업은 없습니다. 미국, 대만, 우리나라가 전체를 점령을 했죠. 하나 더 있어요. 헨리 포드,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드는 인물이죠. 그때 헨리 포드가 대중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니 왜 말을 안 타고 그딴 걸 만들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야, 너 뭐 원해? 라고 물어본다면 일반인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더 빠른 말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반도체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송창록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세기에는 전략 물자가 석유였다면 21세기의 전략 물자는 반도체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가 특히 이 부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갤럭시랑 아이폰을 둘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요 갤럭시, 아이폰 쭉 확대를 하면 이런 칩이 보이게 되겠죠? 얘를 더 확대를 쭉 해요. 쭉 확대를 하다 보면 이런 이제 PCB 위에 박힌 MLCC부터 반도체 뭐 여러 가지들이 보이게 되겠죠? 얘를 쭉 확대하면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6월에 학생분들한테도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들었던 얘기긴 한데 요게 만드는 게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 팹에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엄청난 공학적 성취에 가슴이 막 떨립니다. 왜냐?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도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극자외선 EUV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EUV가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빛이에요. 얘를 만들려면 주석 방울을 똑똑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얘를 그냥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시속 320km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주석 방울을 시속 320km 딱 떨어뜨리고 얘를 레이저로 맞춰요. 두 방을 맞추면 폭발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빛을 딱 모아가지고 쏴야 돼요. 엄청난 공학적 성취죠. 근데 주석 두 방울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1초에 5만 방울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EUV가 나옵니다. 이 EUV가 막 산란하고 그럴 텐데 얘를 또 모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안에 있는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학회 같은 데를 가면 이 표현은 그 삼성전기 사장님께서 쓰셨던 표현인데 반도체는 과학기술의 종합예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사실 앞에서 이제 시가총액 보여드리면서 이미 답이 나왔는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1위 회사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일까요? 지금 7만 900원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지금은 좀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고요. 인텔도 아닙니다. TSMC 얘도 아니에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제가 요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때보다 떨어지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반도체 황제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한 에피소드 하나 또 제가 첨가를 할게요. 제가 2년 전에 엔비디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회수가 진짜 잘 나왔어요. 지금도 SOD 엔비디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조회수 한 50만짜리인가 40만짜리인가 하는 게 뜰 거예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굉장히 놀랐던 게 그때 엔비디아가 소위 주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엔비디아 기술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 또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 뭐 인터뷰하러 가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우수하대, 좋대.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흥미롭게도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1주도 안 샀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엔비디아 주식을 산 사람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흔히 말해서 그 존버를 해가지고 최근에 파셔가지고 그걸 인증하면서 감사하다고 기프티콘까지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때 제가 그 유튜버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를 칭찬을 해드려서 그런지 엔비디아 코리아에서도 저한테 고맙다고 그 굿즈 세트랑 그래픽카드 비싼 거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여러분 모두한테 당연히 1등이지 황제지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2년 전, 3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안 샀겠죠. 확신이 있었으면 사셨을 테니까. 엔비디아가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요 챗GPT 덕분이었습니다. 왜? 엔비디아 A100이 여기에 1만여 대 사용이 되니까. 얘가 하나에 1,3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굉장히 비싸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상용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한 100에서 300만 원 정도니까 이거보다 훨씬 비싼데 이거를 1만 대를 여기에다 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칩 관련된 회사 시장들은 거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쁜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이 그림을 쓰긴 했는데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조 달러 정도라면 AI 칩은 약 10% 정도 차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답을 AI가 찾아주는 시대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물론 여전히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발전 속도는 굉장히 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일정 세팅할 때 제가 딱 이 정도를 줬어요. 뭐 실리콘밸리 쪽 일정을 2박 정도 잡고 다운타운 말고 외곽 위주로 짜주고 내가 멕시칸 음식을 싫어하니까 얘는 제외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챗GPT나 썼던 건 아니고 바드도 썼고 빙도 썼었는데 저한테 맞는 여행 일정을 나름대로 짜주더라고요. 물론 너무 좀 관광 스포트 위주로만 짜줘가지고 재미는 없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잘 짜준다. 즉 이제부터는 얼마나 좋은 질문하느냐가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제가 지난달에 한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저랑 과학자분들 그리고 예술가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가 과연 이런 예술가의 영역까지, 예술의 영역까지 침범을 할 것인가? 그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기사 제목인데 창의성, 인간이 100이라면 AI는 제로다. 그러니까 AI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창의성은 인간의 점유물이다. 인간이 점유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창의성을 두고 AI가 대체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두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왜냐? 여러분 튜링 테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를 하냐를 두고 기계한테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AI가 그린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왼쪽에 있는 여성분, 이쪽에 있는 여성분, 이쪽에 있는 남성분. AI가 그린 그림 뭘까요? 아마 다들 아리송하실 거예요. 정답은 둘 다 AI예요. 자, 이게 글자가 좀 작아 보이는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요 대화는 제가 실제로 했던 건데 AI와 대화를 한 걸까요? 여자친구와 대화를 한 걸까요? 야, 나 방금 일어났어. 미팅 가야 되는데 귀찮아. 아이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너무 착하게 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인간일까요? AI일까요? 너무 착하게 말해가지고 제 여자친구 이렇게 착하게 말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답이 너무 뻔하긴 한데 인공지능이었어요. 구분이 사실 거의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여버릴 수 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종이 뉴스를 매일 아침에 보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AI와 관련해 가지고 위험한 AI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본인조차도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AI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즉 AI가 이제 인간의 창의성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혹시 이 만화 히카루의 바둑이라는 만화인데 200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후반인가에 나왔던 만화였어요.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봤던 만화였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라서 최근에 뭐 새로 사기까지 했는데 요 만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컴퓨터가 바둑으로 사람 위에 서려면 100년은 걸린다던데? 불과 2000년대 초반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근데 요 만화에
굉장히 재미있는 한 수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바둑은 몰라요. 바둑은 모르는데 바둑 기사님들께서 요 수가 슈사쿠의 마늘모라고 현대 바둑에 따르면 이제 사용을 안 한대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둑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렇대요. 슈사쿠의 마늘모가 현대 바둑에 따르면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수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20년 전, 30년 전 만화에는 요 수가 자주 쓰였어요. 근데 기사들한테는 이 수가 너무 올드하고 이제 안 써. 이거 뭐 살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수를 얼마 전에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알파고였죠. 알파고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 좋은 수를 너희가 왜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인간 입장에서는 슈사쿠의 마늘모를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활용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알파고는 얘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1차전 패배 이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컴퓨터가 창의적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세돌 구단이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바둑을 두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창의적인 분조차 한번 붙어보니까 얘가 너무 창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에 바둑 기사들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바둑 기사분들은 AI한테 바둑을 배우고 있대요. 알파고가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이런 BCI, 그러니까 뇌랑 연결해서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정하고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될 텐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BCI 전공자는 아니지만 BCI 연구자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고 유튜브 영상으로 내보냈었는데 이 BCI, 그러니까 뇌랑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뇌에 연결해놓고 저녁으로 뭐 먹을까 고민을 막 해요. 굉장히 머릿속에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죠. 치킨 먹을까? 아니 뭐 피자 시켜 먹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텐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나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되겠죠. 테슬라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게 이러한 분야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테슬라를 두고 전기차 회사로 많이들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AI 스타트업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다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 대표님,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딥러닝 기업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슬라 자동차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라이다가 없습니다. 이게 2, 3년 전에 한창 테슬라가 막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는 이거 라이다 빼는 거 원가 절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본인만 알겠죠? 야, 라이더가 왜 필요해?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운전을 하잖아. 우리는 카메라만 있으면 충분해. 카메라만 가지고 딥러닝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며 운전한다. 우수한 카메라랑 인공지능만 있으면 충분하다. 사람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네 발로 걷는 로봇,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두 발로 걷는 인간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한 대표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탑재를 할 것이고 얘가 노동도 종말시킬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AI 반도체가 나오고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흔히 말해서 화이트 칼라들의 직업이 많이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로봇에 탑재되면 블루 칼라들의 직업마저 싹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자, 사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이 AI는 엄청난 연산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HBM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저는 AI 설계 쪽 전공자가 아니라 여기 HBM 거기서도 저기 들어가는 소재들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사실 본론인데 지금 HBM이 우리나라에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돌렸었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이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사장님이셨나 부사장님이셨나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룸에서 봤는데 삼성전자는 HBM 점유율 세계 1위로서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오고 난 뒤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며칠 뒤에 SK 하이닉스가 이런 글을 발표를 했어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HBM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즉, 두 기업이 이 HBM 누가 더 잘하냐를 두고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쪽 이제 홍보팀이랑 식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서도 가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일산이었나 거기서 반도체 전시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둘 다 최신 HBM을 공개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이제 살짝 그 하이닉스 쪽 부스에 가서 얘네들과 한번 구경하고 하이닉스 직원분들도 가서 한번 구경하고 하면서 아 얘네는 이런 식으로 했구나 하고 서로 막 경쟁하는 그런 구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가? HBM이 뭐길래? HBM은 쉽게 말해서 고대역,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예요. 도로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2차로 고속도로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달려가요. 차 타고.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그래봤자 뭐 차가 야 10대, 20대 가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2차로 고속도로인데 자동차가 1000억 대가 지나가 버리면 어떨까요? 무조건 정체가 걸리게 되겠죠. 이걸 해결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로를 넓혀준다. 두 번째, 자동차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빠르게 해서 차선도 못 바꾸게 해서 바로 달려가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HBM이에요. 도로의 폭도 넓게 만들어주고 또 창고도 크게 만들어줘가지고 정체를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AI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메모리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HBM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집약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요. 하지만 엔비디아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는 HBM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두 군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HBM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은 비싼데 빅테크들은 원하니까. 요즘 이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이제 반도체 실적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 관계자분들은 이 HBM을 두고 메모리 반도체 구원 투수로까지 보고 계십니다. 이 HBM이 성능을 비교를 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1,300만 원짜리 A100이 이제 A100이 HBM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가 HBM을 사용하지 않는 A6000보다 용량이 2배 이상, 대역폭도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누가 이 HBM 시장을 정복하게 될 것인가? 지금 분위기는 SK하이닉스한테 약간 더 좋은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에 기사로는 안 넣었는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 그 HBM 이름 바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그거 이름 썼거든. 요걸 보고 기자분들은 생각했죠. 아,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하이닉스가 될라나 보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막 엄청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물론 D램 시장이 HBM 시장보다 훨씬 더 거대하긴 하겠지만 HBM이 점유율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차세대 메모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초격차 기업의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HBM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약간 사담을 곁들이자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직원분들을 자주 만나고 있어요. 뭐
홍보팀도 만나고 있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우리가 언제 하이닉스한테 진 적이 있다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한테 진 적이 없는데 자꾸 기자들이 우리가 졌다고 막 그렇게 기사를 내보내더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소위 불만 아닌 불만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D램 점유율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HBM은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40%, SK하이닉스가 약 50% 정도로 삼성전자가 조금 위기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계속 쥐고 있었는데 요거를 어느 정도 게임 체인저로서 HBM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고 우리나라가 HBM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에요. HBM이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너무 작습니다. 미국이 전체 70%, 한국은 단 3%에 그치죠. 그리고 메모리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대중분들한테 비유를 드릴 때 다소 좀 억지긴 하지만 이런 비유를 드려요. 여러분 조립 컴퓨터 맞추실 때 D램은 한 16GB짜리가 한 6만 원, 8만 원이면 사잖아요. 근데 CPU 같은 것들은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요. GPU도 한 200만 원 정도 하죠. 그만큼 가격 차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반도체에서 앞으로도 쭉 나아가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쟁자는 엔비디아, 퀄컴 이런 곳들이에요. 잡을 수가 없다고 느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대기업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여전히 점유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때 앞서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네티즌분들께서 우리나라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비관적으로 보시지만 역사는 늘 말해줬어요. 세계 1등은 역사의 변고점에 예상치도 못했던 다크호스들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저는 엔비디아도 퀄컴도 물론 지금 봐서는 너무나 거대하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이지만 이런 성벽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소위 말해서 약간은 나쁜 말로 한다면 국뽕이 좀 껴있긴 하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다들 물론 우리나라는 LG랑 애니콜을 썼겠지만 노키아가 세계 1위였잖아요. 그때 정말로 그 누구도 갑자기 뜬금없이 갑툭튀한 애플한테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 옛날이죠. 2000년대, 2010년대부터 와가지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한테 시총 1위를 내어줬어요. 그때 누가 테슬라가 시총 1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테슬라 CTO님이 인터뷰하신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그랬으면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자기한테 인터뷰를 오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가 세상에서 가장 무쓸모한 사업이라고 말했던 것을 싹 다 잊어버렸다. 테슬라는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없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이까지 올라왔듯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완속되고 하다 보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가 좀 연속이긴 한데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모든 기업들이 자리를 빼앗겼어요. 저는 20년 뒤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역사는 늘 반복이 되고 20년 전 기업들이 20년 동안 자리를 모두 빼앗겼고 바뀌었듯이 앞으로 이제 지금 철옹성 같은 저기에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도 혹시 모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가게 될지. 그럼 우리나라 미래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제가 실수로 한번 넘겼는데 이공계에 좀 위기가 있긴 해요. 제가 사실 이게 올해 6월에 카이스트 강연을 갔을 때였는데요. 제가 카이스트 가서 제가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교수님들보다 또 정치인분보다 젊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편하게 질문을 주세요. 그때 저한테 들었던 질문 중에 저 상당히 좀 긴장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한 박사과정 학생분이셨는데 손을 들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질문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저한테 대표님 박사 나와서 월 1,0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예 모르긴 한데 그 얘기를 듣고 좀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카이스트 국내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거기 있는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조차 야 이거 먹고 살 길을 걱정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거는 수치로도 나오고 있어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년 뒤에 이공계 석박사 수는 절반 이하로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이공계생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의대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로 갔으니까 의학의 성과가 굉장히 좋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상위 0.2%가 의대로 몰리는데 세계 의학 순위는 크게 낮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QS에서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 의학 순위가 37입니다. 세계적인 인재들이 몰려가고 있음에도 의학 순위는 크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두고 영국 QS가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한국은 환자 치료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의학 연구가 크게 미흡하고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쓰고 있지 않다. 즉 저는 이러한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공계가 반도체로 먹고 살고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앞으로도 AI를 계속 개발해야 돼서 AI란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드웨어도 개발해야 되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젊은 인재들이 더 이상 이공계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영상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계 상황도 어렵긴 합니다. 단순히 이공계가 우리나라 이공계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도 막 우리나라한테 중국 돕지 말라고 하고 중국은 너희가 미국 말 들으면 우리가 안 사준다고 하고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가 지금 새우 등 터지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막 화제였잖아요. 화웨이 스마트폰 딱 열어봤는데 SK 하이닉스에 반도체 칩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그거 확인하고 누가 범인인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희망이 안 보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좀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최근에 1,120억 정도 투자 받으셨던 리벨리온도 만나 뵀었고 필요사도 만나 봤었고 이렇게 많이 만나 뵙고 느낀 게 우리나라 희망이 앞으로는 스타트업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의 특성상 어느 정도 아이디어 싸움이기도 하고 책임 소재가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기긴 한데 약간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실수해버리면 그걸 뭐 다 갈아엎어야 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큰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패하면 다시 뭐 끊어버리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돼서 이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무거운 대기업의 문화랑 맞지 않을 수 있다. 즉 스타트업이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해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뭐 퓨리오사 대표님도 파도 대표님도 리벨리온 대표님도 모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인텔이 아니라 퀄컴이라던가 엔비디아를 제쳤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라던가 퀄컴을 일정 부분에서 제쳤다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최근에 이제 D램 기반 AI 반도체를 발표를 하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화두였죠. 즉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건데 우리나라 반도체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나가게 될 것이고 이 스타트업들이 그냥 발전하지 않겠죠. 대기업들이 밑에서 좀 자본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리벨리온이라던가 퓨리오사 같은 또 파도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게 또 뒷받침을 해주겠죠. 여기 삼성 관계자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약간 말을 하면
퓨르사라던가 리벨리온 대표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가? 이분들 모두 사실 미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굳이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청합하셔서 한국에서 도전을 하고 계세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솔직히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고 그냥 미국에서 일하시면 돈도 더 많이 버실 수도 있고 뭐 투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한국에 와서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물론 인터뷰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립 서비스를 해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사명감 같은 게 있대요.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시스템 반도체 불모지인 우리나라를 좀 살려보겠다는 사명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전 세계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리벨리온이라던가 퓨리오사라던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우리 바로 옆에 반도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공계들이 비록 어느 정도 의대로 많이 진학하고 상황도 안 좋지만 선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대기업들이 또 우리 정부기관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돌리면서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또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또 우리나라 기술들을 살려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가장 앞쪽에 보여드렸던 댓글들처럼 너 미친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미친놈들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비록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AI 시장에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서 발전할 수 있기를 그러면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발표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청중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을 고려해서 몇 분께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반도체 시장, 또 앞으로의 반도체 강대국들이 좋아하는 산업 어떻게 성장하고 또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 입지를 알아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잘 들었는데요. 질문 없으시면 대표님 이렇게 보내드려도 될까요? 완벽한 네,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